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 알아볼 것은 괴담이나 도시전설은 아니고 바로 신박한 상식, 기괴한 상식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진 않지만 분명히 사실인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단잠을 불러일으킬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상식은요, 바로 이겁니다. 엄습하는 공포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공포가 엄습한다라. 굉장히 소설이라든지 창작물에서나 봤던 표현인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인 걸까요? 그죠?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미시건 의대 병리학과에 게시되어 있는 한 글입니다. 급성 수혈 부작용에 대한 글인데요. 수혈, 그러니까 피를 타인에게 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글인 겁니다. 뭐 수술 같은 걸 받거나 할 때 수혈 같은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에 받는 피가 나한테 뭔가 안 맞는다든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못된 피를 수혈받아서 나는 O형인데 A형 피를 수혈받았어. 그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을 정리해 놓은 표인데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급성 용혈 반응. 여기에 이제 증상이 써 있는데요. 급성 용혈 반응은요, 수혈 후 즉시 혹은 24시간 이내로 발생하는 심각한 수혈의 부작용을 말합니다. 발열, 오한, 수혈 부위의 열감, 허리 통증, 가슴이 조이는 통증, 빈맥, 저혈압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환자들이 먼저 공통적으로 토로하는 통증이 feeling of impending doom입니다. 뭔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 그러니까 앞서 언급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에 수혈을 받자마자 환자들이 뭔가 일어나서 안 될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너무 이상하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다른 것보다 그냥 내가 먼저 느낀다는 거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 일이. 그게 좀 신기해서 첫 번째 이야기로 가져와 봤습니다. 별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면서 공포가 엄습한다라든지 그런 생각을 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웬만하면 없죠. 근데 누구보다 빠르게 이걸 먼저 느낀다는 거, 환자가.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워서 오늘의 첫 번째 신박한 상식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절대 살면서 느끼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여튼 그렇고요. 다음 두 번째 이야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도 의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군요. 심장을 멈추는 기계. 심장을 멈추는 기계라.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건데, 그죠? 그러면은 죽게끔 만드는 기계란 뜻일까요? 그런 기계를 사람들이 과연 발명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AED USA입니다. AED는 뭔지 아시죠? 자동 심장 제세동기를 말합니다. 요거에 이제 판매하는 사이트인데 여기에 쓰여 있는 설명이에요. 심장 자동 제세동기는요, 심장 근육에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는 의료기기입니다. 우리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전기 충격! 팡! 이렇게 하는 장면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자동 심장 제세동기가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다시 뛰게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심장의 박동을 멈추게 만들어서 자연적인 박동 조절 기능이 재설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동 심장 제세동기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너무 위험할 정도로 빨리 뛰어서 심장이 체내의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의료기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전기 충격을 탕 줘서 심장을 크게 한번 멈춰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원활하고 규칙적으로 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그런 기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설명이 적혀 있는데, 자동 심장 제세동기를 부착했는데 만약에 부착된 대상이 제세동에 필요한 심장의 리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예를 들어 심정지야. 아예 심장이 멈췄어. 그러면은 제세동기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했던 심장이 너무 느리게 뛰거나 불규칙하게 뛰거나 이런 부정맥이라든지 심실세동, 심실빈맥 이런 불규칙하게 뛰는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심장이 멈춘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는 이 AED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 배웠을 때는 쓰러지게 됐을 때 사람 살리려면은 심장 제세동기를 붙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 있잖아요. 이렇게 괜찮으세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하고 의식이 없을 때 강제로 마우스 투 마우스로 후후 한 다음에 이렇게 누르면서 심장 뛰게 만드는 거, 그걸로 강제로 뇌와 심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혈류를 강제로 유지를 시켜. 그 상태에서 나중에 자동 심장 제세동기를 붙여요. 그 다음에 작동을 시켜. 그래서 만약에 심장의 박동이 미세하게나마 잡힌다. 그러면 얘가 한번 리셋을 탕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것만 붙여서 해결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CPR과 AED는 혼용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좀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유튜브고요. 샌디에이고 미라마르 EMT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응급구조사분들한테 쓰이는 교육자료입니다. 여기에 CPR과 심장 자동 제세동기의 설명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CPR 구조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CPR을 하고 있죠. 심장을 이렇게 쿡쿡 누르면서 강제로 심장이 뛰게끔 만드는 이걸 하고 있는데, 제세동기를 언제 쓰느냐? 중간부터 사용합니다. 중간부터 어느 정도 혈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상대방과 교대를 해서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이 AED를 몸에다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 하다가 중간에 AED를 작동시키고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응급하게 쓰러진 환자, 특히나 심정지 환자들을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인 건데, 이게 만능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CPR 그거 할 때 AED 붙이면 된다 이렇게만 알고 있었지, 정확히 자동 심장 제세동기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원리를 잘 모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예. 당연히 심장을 뛰게끔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심장을 한번 멈추게 만드는 기계였다는 거. 이 부분도 대충 아시는 분들은 아셨던 이야기라고 생각은 하지만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보니까 더 신기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튼 그런 신박한 두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장을 한 이유. 네. 여장을 한 이유가 뭘까요?
남자가 했겠죠. 기본적으로 여장이니까. 여자 행색을 한 이유는 글쎄 그냥 뭐 재미로 했을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은데 과연 어떤 심오한 이유 때문에 한 남자가 여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사이트는 조선일보입니다. 여기에 어떤 기사가 있는데요.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하기 위해서 죽은 어머니로 변장하고 관공서를 방문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남성은 어머니가 사망한 후 3년 동안 연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영국 텔레그래프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의 한 50대 남성이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신을 집에 숨기고 어머니 몫의 연금을 받아오다가 적발되었다. 이 남성은 어머니의 신분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이달 초 어머니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관공서에 갔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기 행각이 발각됐다. 남성은 당시 가발을 쓰고 치마를 입고 있었으며 립스틱과 파운데이션을 발라서 어머니로 위장을 했다.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 등 장신구도 착용을 하고 있었다. 남성은 관공서에서 자신이 어머니라고 주장을 했지만 저음의 목소리와 두꺼운 목덜미 등을 본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 남성은 실직 상태였지만 어머니의 연금과 주택 세 채 덕분에 연간 수입이 약 5만 3천 유로, 하나로 약 9천만 원에 달했다. 남성의 어머니는 약 3년 전인 82세의 나이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팀은 남성의 자택 세탁실에서 미라화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했다. 수사당국은 현재까진 남성의 어머니가 자연사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부검을 통해서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남성은 시신을 불법 은닉하고 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 대단하네요. 정성이 대단하네요. 그죠? 이게 이제 신분증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으니까 연금을 받기 위해서 다시 재발행을 해야 돼. 근데 재발행하려면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잖아. 그리고 직접 가서 아마 본인이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인 척 이제 위장을 하고 관공서에 갔다가 경찰에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싶다가도 이제 여기 보시면 사진이 있거든요. 사진을 보면은 납득이 좀 되기도 해. 이거 좀 약간 좀 그럴싸해. 일단 기본적으로 모자지간이니까 뭐 닮았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약간 뭐랄까 이 엄청나게 큰 민원으로 온 게 아니고 신분증 재발급 정도니까 잘하면 속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죠? 근데 딴 건 모르겠지만 연기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좀 나 같으면 제가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약간 뭐 감기에 걸렸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속이면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사진으로 보이는 비주얼로는 크게 막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서.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들켰다는 거는 아마도 연기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대범한 그런 범죄자는 못 됐나 봅니다. 그죠? 글쎄 이 정도는 그냥 귀여운 해프닝으로 볼 수 있을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제 집안에다가 숨겨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이 미라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뭐 전혀 귀엽지가 않네요. 끔찍하기 그지없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히 뭐 모르긴 몰라도 뭐 사망 신고의 경우에는 사망 신고를 하지 않는 한은 이제 계속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표기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뭐 이로 인한 부정수급 이런 것들은 아마
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들킨 경우가 아닌 이상은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가 전에도 이제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국가 공인의 신분증이 없었어요. 최근엔 생겼습니다만 뭐 시민증인가? 뭐 이런 이름으로 생겼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민등록증 같은 게 생긴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의 신원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느냐? 여권 아니면 운전면허증 두 가지였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안 만들고자 하면 안 만들 수 있는 거야. 신분증을.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장수국가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사망신고가 제때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들도 있거든요.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도 한다. 유가족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마 이 사람만의 케이스는 아닐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세 번째 신박한 상식이었고요. 다음 네 번째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뜨겁게 드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뭘 뜨겁게 먹을까? 보통 이제 겨울철이다 보니까 떠오르는 것들은 꽤 많은데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뜨거운 음료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묵 국물인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쌀쌀한 날씨에 김 막 이렇게 불어가면서 먹는 입천장 다 까지면서 먹는 그 어묵 국물의 맛이 또 이 겨울의 한 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이야기는 어떤 것을 뜨겁게 마시라고 하는 걸지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시리어스 이츠라고 하는 이제 요리 관련된 커뮤니티인데요. 여기에 이런 글이 있네요. 혹시 뜨거운 닥터페퍼를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 글입니다. 눈사람이 뜨겁게 익혀진 닥터페퍼를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들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요. 핫 닥터페퍼라고 써있네요. 닥터페퍼는 뭔지 아시죠? 탄산음료입니다. 콜라 비슷한 거예요. 근데 약간 체리 맛이 섞여있는 체리콕 맛이 나는 뭐 그런 음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탄산음료는요, 설탕과 물, 향료에 탄산을 더한 음료를 일컫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탄산음료에 뜨겁게 열을 가한다면 탄산이 사라지게 되면서 더 이상 탄산음료가 아니게 되겠죠? 뜨거운 탄산음료라고 말하는 게 약간 이상한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뜨거운 탄산음료는 따뜻한 사과 주스랑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겨울철에 따뜻한 탄산음료를 마시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더욱이 몸에 카페인을 공급할 수도 있는 훌륭한 음료가 되기도 하죠. 1960년대 어떻게 하면 겨울 휴가철이 되더라도 탄산음료의 판매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던 닥터페퍼는 수익 유지를 위한 기업의 전략으로 뜨거운 탄산음료를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탄산음료의 발상지인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고요.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일부 작은 마을에서는 뜨거운 탄산음료라고 하는 음료의 메뉴가 판매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지역에서 이런 핫 닥터페퍼 같은 뜨거운 탄산음료는 잊혀져 버렸죠. 하지만 최근에는 요리계에도 레트로 붐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핫 닥터페퍼라고 하는 음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집에서 시도해 볼 만한 음료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닥터페퍼를 데워서 마시는 데에는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닥터페퍼의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자면 냄비에 닥터페퍼를 따라 넣고 180도까지 데운 후에
컵에다가는 얇게 썬 레몬 조각을 잘라가지고 넣은 다음에 그 위에 음료를 부어서 마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써야 되는 닥터페퍼는 제로 음료가 아니고 설탕이 첨가된 오리지널 닥터페퍼로 제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 핫 닥터페퍼라고 하는 음료가 여러분들이 푹 빠질 거라고 장담할 순 없지만 생각보다 훨씬 맛있을 거라고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복고풍의 분위기가 한창인 지금 그 분위기를 더해줄 훌륭한 음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예,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아니 근데 어떤 맛인지는 알 것 같아. 예, 콜라 같은 거도 이제 김 빠지고 미지근하면은 약간 좀 달짝지근하면서도 뭔가 한약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거든요. 예, 달짝지근하고 뭔가 씁쓸한 맛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약간 미국식 쌍화탕의 느낌일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쌍화탕에도 설탕이 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맛 자체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피라든지 그런 게 약간 톡톡 쏘는 느낌도 주니까 탄산음료 특유의 그 느낌이랑 쌍화차의 느낌이랑 유사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글이었는데요. 딴 건 모르겠는데 탄산음료를 데워서 먹을 생각은 안 드네요. 근데 만약에 집에 탄산이 다 빠진 음료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 시도는 해볼 만할 것 같긴 해요. 그냥 버리는 건 아까우니까, 그죠? 이왕 날아간 김에. 여튼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포일러 경고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스포일러 제가 정말 싫어합니다. 예, 저는 진짜 모든 것들의 스포일러를 너무너무 싫어하고 영화는 더 심하게 싫어해요. 제가 이제 영화 보는 게 거의 삶의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웬만하면 예고편은 절대 안 봅니다. 예고편은 저한테 있어서 영화 배급사에서 하는 스포일러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어벤져스 시리즈 그거 나올 때 예고편을 단 한 번도 안 봤어요. 지금도 다 뭐 둠스데이 이번에 나오는 거 다 안 봤어요. 내용을 모르고 가야 의외의 내용을 맞닥뜨리게 됐을 때 즐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서 저는 약간 그런 편인데 스포일러 경고라 과연 뭐에 대한 스포일러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바바반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가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죠. 본명은 반겔리아 판데바 구슈테로바입니다. 근데 이제 바바반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요. 1911년 10월 3일에 태어나셔서 1996년 8월 11일에 돌아가신 분이고 이제 불가리아 분이시네요. 그죠? 과연 어떤 분이신가? 바바반가는요, 불가리아인으로 예언자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언의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라서 해석의 여지가 매우 넓으며 대부분의 예언가들이 그렇듯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먼 미래를 예언하는 등 맹신까지 할 수준은 되지 못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왜 하고 많은 예언가들 중에서 유명한 예언가로 이름을 남기게 됐느냐? 실제로 적중한 예언들이 꽤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996년 자신이 8월 11일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그 날짜에 돌아가셨습니다. 또 2001년 미국의 형제들이 철로 만들어진 2마리 새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다. 숲을 안에서 늑대들이 울부짖고 무고한 피가 분출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게 2001년에 발생한 9.11 테러에 대한 예언이었다는 거죠.
이제 쌍둥이 빌딩을 이제 새가 공격을 했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을 한 겁니다. 다음 2004년 추운 곳이 따뜻해질 것이고 화산이 발생할 것이다. 거대한 파도가 밭을 덮칠 것이고 사람과 마을 그 모든 것들이 물 아래로 잠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2004년 남아시아 대지진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예언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음 2009년 제44대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2009년 버락 오바마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바바방가 이 사람은 96년에 돌아가신 분입니다. 예언은 훨씬 이전에 하셨다는 거겠죠? 계속 알아볼까요? 2014년 다수의 사람들이 피부암 등 피부 질환을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예언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하고요. 2020년 미국 대통령이 미스터리한 병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것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확진되게 된 것을 예언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그런 예언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다음 2021년 세계는 격변과 재앙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3명의 거인이 단결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언을 했는데 세계가 격변과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게 코로나19가 지속됐다는 거 그리고 코로나19의 변종이 발생했다는 거 이걸 예언한 거 아니냐. 그리고 3명의 거인이 단결한다는 것은 미국과 영국과 호주가 새롭게 군사동맹을 맺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예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2022년 사람들이 새로운 바이러스에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했는데 코로나19가 이때에 정확하게 이제 엔데믹을 맞이하면서 이제 위드 코로나다 함께 그냥 살아가는 질병이 됐다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죠. 여기까지도 맞춰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정말로 강력한 스포일러를 과거에 하신 예언가분이 아닐 수가 없네요. 그죠? 참 흥미롭습니다. 근데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런 예언 관련된 것들은 좀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그 노스트라다무스 예언서 그것도 그렇고 엄청 많이 해. 뭔지 알아요? 양이 엄청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예언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 두 개쯤은 맞을 정도로 많이 해. 그래서 저는 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마 더 엄청 많을 거예요. 뭐 틀렸거나 아주 일부만 맞은 예언 뭐 이런 것도 있고. 이거 봐봐라. 2010년에 제3차 세계대전이 발발한다 했는데 발발 안 했잖아요. 그죠? 뭐 2016년에 유럽은 황무지가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뭐 전혀 뭐 안 맞았죠. 2022년 목성이 이상현상을 일으켜서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뭐 전혀 없고요. 2023년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만큼이나 심각한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출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오비이락급이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진 급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예언 관련된 것들은 다 안 믿습니다. 뭐가 됐든 이분께서 앞으로 예언한 목록이 진짜 많거든요. 저 어디까지 했냐? 5079년까지 있어. 5079년에 전 우주가 멸망한대요. 다행이다. 멸망하기 전에 죽어서. 그래도 이제 우주가 폭발하는 그런 건 제가 살면서 볼 일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하여튼간에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시대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런 꼭 예언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지 이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마음을 다들 갖고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또 한 명씩 나와가지고 추앙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신박한 이야기였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다음 신박한 상식도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고통 없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네요. 과연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걸까? 고통 없이 죽을 것이래. 고통 없이 죽으면 좋지. 예, 저는 뭐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 없이 죽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농담 삼아서 했던 말인데, 나는 만약에 죽게 되면은 노쇠해서 죽는 것보다 그냥 가스관 폭발 같은 걸로 내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르게 죽고 싶다, 이런 말을 내가 옛날에 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죽음의 과정이 우리가 싫은 거잖아. 죽은 다음엔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근데 그 과정이 싫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고통 없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이야기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그죠?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National Security Archive입니다. 이게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40년이 지난 정부 문서들은 당시에 비밀 문서였어도 민간인들한테 공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걸 다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여기에 미국 상원 원자력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있었던 내용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1945년에 있었던 의회거든요. 그 당시에 워런 오스틴 상원 의원이 당시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 그러니까 일본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리는 프로젝트의 군사 책임자였던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에게 이런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방사능의 잔여물이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청문회에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레슬리 장군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핵폭발이 발생하면은 당연히 방사능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게 없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레슬리 장군은 소수의 일본인이 방사능에 노출되는 것과 10배가 더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구하는 것 사이에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라고도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폭발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방사능의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는 매우 순간적일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또한 폭탄의 영향 범위 내에 있는 일반인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사망하려면 정말로 사고에 가까운 우연이 발생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도 호언장담을 했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즉사할 만큼의 충분한 방사선에 노출되지 않은 피해자들, 피폭된 사람들은 불필요한 고통이 없이 편안하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명백한 거짓이다, 이런 식으로 당시의 국회의원들이 신랄한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핵폭탄을 떨어뜨리겠다라고 한 사람이 관련된 내용의 질의를 할 때 전부 거짓말만 한 거야. 방사능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거짓말을 한 거죠. 왜냐면 그걸 다 그대로 시인해버리면 인권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게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냥 모르쇠로 일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누가 봐도 거짓말인데 그냥 누군가는 주장을 하잖아. 근데 우리 정치권도 보면은 그런 일들 되게 많지 않아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말들인데 그냥 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그걸 정의라고 믿는 건지 아니면은 뭐 거짓말인데 눈썹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참 무섭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하는 말이 고지고대로 팩트일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게 뭐 정치인이 하는 말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 하는 말이든 내가 스스로 한 번씩은 의심을 해봐야 돼.
왜냐면은 지금에서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거를 이렇게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참 무섭다. 다른 것보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방사능이 피폭이 되면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는 절대 없겠죠, 그죠? 하여튼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이겁니다.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나라. 아, 이거 궁금한데요, 그죠? 저는 뭐 물론 뭐 결혼도 안 하고 애는 당연히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거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궁금하잖아. 과연 어떤 나라가 아이가 키우기 가장 좋은 나라인 걸까, 그죠? 지금부터 저랑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Board Fanda라고 하는 그냥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유니세프의 아동복지 목차에 따른 가족을 유지하기 가장 좋은 국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같이 한번 알아보죠. 자, 유니세프의 이노첸티 보고서는요, OECD 및 EU 국가들이 아동 복지를 평가해서 아동들이 실제로 지내는 환경과 복지 등을 통해 아이들이 살기 좋은 국가의 순위를 매긴 것인데요. 이는 단순히 인프라가 좋다, 아니면 뭐 도시의 청결도가 좋다,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동들의 정신 건강 혹은 신체 건강,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올바른 성인의 한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배우는가, 이런 것들로 분류돼서 6가지의 결과 기반의 지표를 활용해서 하는 단순한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차트에서는 20위까지의 그런 국가들이 적혀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포함이 되어 있을지 참으로 궁금하죠?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위는요, 슬로바키아입니다. 20위, 정신건강 12위, 그리고 신체건강 29위, 그리고 직업기술은 27위입니다. 종합해서 20위가 된 건데, 정신건강 부문에서 꽤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신체건강과 기술 역량 부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슬로바키아의 어린이들은요, 평균 이상의 삶의 만족도를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는 청소년의 자살률도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19위는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정신, 신체, 그리고 기술 역량 이 3가지 분야에서 모두 균형 잡힌 중간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특히 캐나다는 아동 대상의 강력 범죄의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치안 수준이 높은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도 적혀 있네요. 아, 살기 좋아 보인다. 그치, 뭔가 미국에서도 그 미국 생활을 저버리고 뭔가 한가한 생활을 할 때 떠올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캐나다 아닌가요? 바로 위에 있기도 하고, 약간 좀 춥기도 하면서 겨울 스포츠도 막 애들이 즐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유유자적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위에 등극이 됐네요. 그렇고 다음 18위는요, 체코입니다. 아동 사망률이 낮고요, 체중 지표가 양호한 국가입니다. 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신체적 건강을 누리고 있는 국가라고 합니다. 다만 교육 시스템이 구조적이고 엄격하기 때문에 폭넓은 언어 학습을 하고자 하는 집안이나 혹은 유연한 학습 경로를 원하는 가정에게는 단점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하네요. 게다가 상대적으로 보육 비용이 높기 때문에 육아 초기 단계에는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체코도 그냥 18위 하니까 납득이 되네요. 네. 체코는 좀 가본 적은 없지만 뭔가 한 번쯤은 체코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좀 해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유럽에 대한 낭만이 전혀 없거든요. 근데 유럽 배낭여행 이런 거 전혀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체코, 프라하 이런 데는
그냥 왠지 살면서 한 번쯤은 가보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확실히 아이들한테도 그렇군요. 18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17위 있습니다. 17위는요. 핀란드. 핀란드입니다. 여기까지 읽으니까요.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한국은 없을 것 같네요. 한국은 핀란드가 17위면은 한국은 이거 안 돼. 네, 그죠? 어쨌든 정신 그리고 신체, 기술 역량 이 세 가지 분야에서 꾸준하게 중간 수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더불어서 이 생활비는 직접적인 평가 항목에 포함되진 않습니다만 핀란드의 아동소득 빈곤율은 4%로 가장 낮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아이들이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거네요. 핀란드는 또한 잘 구축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와 풍부한 야외 활동 문화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들이 다량 보유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물론 계절 변화와 긴 겨울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핀란드는 국가적으로 정서라든지 웰빙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하는 국가라서 이 겨울이 길다든지 이런 게 큰 문제가 되진 않나 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아시겠지만 핀란드가 되게 우울한 나라라고 하잖아. 왜냐면은 이제 거의 상시 겨울이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거의 띄엄띄엄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휴먼 커넥션 자체가 적고 그냥 우울해지기 쉽대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크게 노력하기도 하고 커뮤니티 같은 것들도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서 애들은 또 괜찮은가 봐. 그죠?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도시보다는 이런 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그냥 사람이 조금 싫어질 때가 있잖아. 그냥 혼자만 있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조용한 나라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핀란드는 또 아닐 수도 있어. 핀란드 사람들도 자기네 나라 우울하다고 막 하는 거 보면은 아닐 수도 있죠. 여튼 그렇고 다음 16위도 있습니다. 16위. 16위는요. 루메니아입니다. 루마니아는 정신건강 부문에서 굉장히 높은 순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루마니아에 거주하는 아동들은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인 안정감이 높습니다. 다만 의료와 교육 성과가 약간 아쉽네요. 이는 도시와 농촌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에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와 사회 서비스 접근성이 루마니아가 전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 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굉장히 좋지만 아마 시골 쪽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살기가 좀 힘들 수도 있나 봐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렇고요. 15위는요. 리투아니아입니다. 확실히 유럽 쪽 국가들이 많네. 어쩔 수가 없나 보다. 특히나 리투아니아는 유급 육아휴직 제도가 잘 갖춰진 상위권 국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가족들은 자연을 접할 기회가 풍부하고요. 저렴한 방과 후 아동 활동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하네요. 딱 봐도 좋아 보인다. 딱 봐도 좋아 보여. 선입견인가? 왜 이렇게 유럽 쪽은 살기 좋아 보이지? 근데 그렇고요. 다음 14위도 있습니다. 14위 바로 여기입니다. 일본. 역시 선진국이다. 네. 신체 건강 부문에서 목록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1위거든요. 다만 기술 역량 수준이 평균에 그쳤고요. 정신 건강 점수는 가장 낮았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멘탈은 32위, 꼴등입니다. 아동 사망률이 낮고 체중 관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들의 신체적 건강이 매우 우수한 국가입니다. 다만 포브스에 따르면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건강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나라라는 게 주목할 만한 점인데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 자체가 일본 사회 전반에 어떤
압박감 같은 것이 내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기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고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잘 갖추어진 대중교통, 그리고 아동 자립심이 잘 고취된 국가입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공감이 된다. 공감이 돼. 저는 이제 저희 친형이 일본에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뭐 의도치 않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일본에 가는데 형 보러 가는 거죠.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되게 편안하다, 되게 평화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켠으로는 뭔가 우울해. 뭔가 우울해. 이게 왠지 모르겠어. 그냥 나라가 회색 같아요. 그냥 가면 약간 좀 우울해져. 나도 모르게 좀 무표정이 되고, 그냥 좀 소극적으로 바뀌어요 사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왠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도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보수적인 나라 같거든요. 어떤 면들에 대해서 사회 전반적인 면에서는 보수성이 더 높은 나라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나라 전체에 깔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신체는 1등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신 건강은 꼴등을 받은 아주 이례적인 나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 그렇고 다음 13위도 있습니다. 13위는요 슬로베니아입니다. 기술 분야에서 매우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측면에서 다소 아쉬운 점수를 갖고 있는 국가네요. 아동들은 학업과 사회성의 발달이 우수해서 국가 전체의 발달 점수가 높은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OECD에 따르면 맞벌이 가정의 높은 보육 비용이 가족에게 스트레스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하네요. 그치. 이게 이런 좀 약간 선진국 이런 데들은 세금 많이 내잖아, 세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맞벌이를 아마 안 하면은 살기가 힘들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받은 만큼 돌려내는 그런 구조다 보니 이런 게 가정의 불화로도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금이 많아서. 일단 그렇고요. 다음 12위도 있습니다. 12위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 모든 영역에서 꾸준한 강점을 보이는 국가입니다. 아이들은 탄탄한 교육의 성과를 누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환경은 평온하고 가족 친화적인 생활 방식을 제공하는 국가입니다. OECD의 자료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의 보육 비용이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유아기 양육에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안전과 생활 환경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는 국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안전하고 균형 잡힌 양육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사진만 봐도 좋아 보인다. 사진만 봐도. 내가 이런 데 살아봐라. 행복하지. 이런 데 살면 저 유튜브 안 해요. 책 읽고 있지. 책 읽어요. 커피 마시면서. 아침에 커피 한 잔 딱 때리면서 책이나 읽고 그러고 살지. 유튜브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이런데 진짜 살고 싶다. 집 앞에 이제 창문 밖에 막 호숫가 보이고 뒤에는 막 산 있고 이러면은 진짜 재밌겠네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 11위도 있습니다. 11위 헝가리입니다. 헝가리는 높은 정신건강 수준과 탄탄한 기술을 갖춰서 11위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신체 건강이 30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화를 이루진 못했네요. 아동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낮은 생활비가 일상적인 가정의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 파퓰레이션 리뷰라고 하는 곳에 따르면 헝가리는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치? 이게 사실 사람이 살기 좋다 이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지내기 좋은 나라잖아요. 결국은 이제 아이 육아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안전하냐 안 하냐도 되게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면은 뭐 이제 높은 순위권에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고요. 다음은 10위입니다. 10위.
10위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요, 전반적으로 약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평균치 그 이상이다. 가족 단위의 거주지로 스웨덴이 인기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죠. 스웨덴은 저렴한 보육 비용과 세계에서 가장 관대한 유급 휴가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요. 부부 공동으로 유급 휴가 정책을 연간 480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부부 공동으로 연간 480일의 유급 휴가. 좋겠다. 살만 나겠는데? 그죠? 게다가 영어가 널리 쓰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 가족들이 와도 환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아, 신기하네. 그렇구나. 근데 되게 좋아 보여요, 뭔가. 근데 이제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좀 북유럽 이쪽 나라들이 근데 특징이랄까? 이게 되게 좀 개인주의 같은 게 느낌이 좀 나지 않아요? 네. 근데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커뮤니티가 강하고 다 같이 단체로 으쌰으쌰 하는 것보다는 그냥 소규모로 조용조용하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살면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여기선 좋다고 하지만 내가 가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다음 9위도 있습니다. 9위는 이탈리아 마르게리타. 네. 높은 삶의 만족도와 끈끈한 가족 네트워크에 힘입어서 높은 정신 건강 순위를 차지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공공장소가 대체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특히나 폭력 범죄율이 낮은 국가라고 합니다. 강한 정서적 기반과 가족 중심적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지만 교육 성과와 재정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국가라고 하네요. 그치, 이탈리아 하면 이제 가족이지, 가족. 예. 이탈리아 그거잖아. 대부가 그거잖아. 갓파더. 미국으로 이민 간 이탈리아 그 사람들 이야기잖아. 마피아 얘기지만 아니, 마피아가 뭐야? 가족이에요. 가족. 그만큼 가족을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네, 그렇고요. 다음 8위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아동들이 학업과 사회생활에 전반적으로 잘 적응하는데 신체 건강은 조금 취약한 국가라고 합니다. 크로아티아 역시도 196일에 달하는 유급 출산 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육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이 덜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유급 휴가 이게 사기다. 출산 휴가 이거가 진짜 사기네요.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건 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애를 낳아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 유급 휴가를 쓰더라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고 갔다 오더라도 기업에서 눈치를 안 줄 수 있는 그런 게 일단 제정이 된 다음에 애를 낳아라 해야지. 이게 준비가 안 됐는데 애만 낳아라 이러니까 아무도 안 낳는 거야. 누가 낳겠냐고요. 그죠? 확실히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이 유아를 양육하기 되게 좋은 정치적인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우리나라랑 크게 다른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다음 7위는 스페인입니다. 아동들은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요. 청소년의 자살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긍정적인 정서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데요. 걷기 좋은 동네, 가족 중심적인 일상, 공공공간의 접근성이 높다. 뭐 이런 요소들이 정신건강 성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스페인은 가족 단위의 이민에 있어서 굉장히 유연한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좋겠다. 그냥 이제는 너무 부러워서 그냥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 6위는 스위스. 스위스. 마테홀은 좋겠네요. 이게 딱 트인 뷰만 봐도 그냥 뭐 스위스는 살고 싶은 나라죠. 스위스는 정신, 신체, 기술 역량 모든 영역에서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국가입니다. 게다가 이 순위가
단발적이지 않고 꾸준하게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동 발달과 복지에 강력한 국가적인 지원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주거비와 보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돈이 많다, 그러면 스위스에 가셔라,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또한 세계 평화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로 스위스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 출산 휴가가 14주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하네요. 그렇고, 다음 5위는 아일랜드입니다. 아일랜드는 아동들의 학업과 사회성 발달이 양호한 편이고요. 친구를 쉽게 사귀고 만족스러운 유년기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5년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는 아이슬란드에 이어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사진으로 봤을 때만 그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람 자체가 별로 없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국가가 뭐 위험한 일이 발생하고 이럴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적어서.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음은 4위 포르투갈입니다. 포르투갈. 아동들은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을 보이는데요. 가족들이 야외 활동 중심의 생활 방식을 하고 또 긴밀한 사회적 유대감을 누리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OECD 자료에 따르면요, 보육 비용이 평균 소득의 10% 미만으로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처럼 만약에 200만 원 번다, 그러면은 애한테 들어가는 돈이 20만 원이 안 되는 거야. 네. 이러면 이제 부담이 없으니까 애를 낳기 되게 좋은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다음 3위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뛰어난 신체 건강과 우수한 영양, 탄탄한 정신 건강을 바탕으로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낮은 아동 사망률, 그리고 긍정적인 아동 체중 증가 추세, 그리고 꾸준한 학업 성취도 때문에 3위에 오르게 됐는데요. 또한 광범위한 교육 시스템과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서 유아기 이후에도 가정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확실히 프랑스라든지 이런 곳들은 막 예술인 지원 이런 것도 막 해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당장 아티스트가 내놓은 결과물들이 이 딱히 팔릴 만한 게 아니어도 국가가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사회가 잘 돌아가게끔 국가가 많이 노력하는 국가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히 여긴 또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아니 나라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는데,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쓰고 가는데 당연히 이런 식으로 복지를 잘해줄 수밖에 없는 거겠죠. 네. 확실히 관광이 사기인 것 같아. 네, 진짜로. 그 나라가 별게 없어도 관광 요걸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꽤 많잖아요. 진짜 이게 그거잖아. 무슨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오는 거니까 그냥 사기죠. 그쵸? 그렇고요. 다음 2위는요 덴마크입니다. 덴마크도 역시 멘탈, 피지컬, 스킬 이 세 가지 모두가 꾸준하게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국가인데요. OECD 자료에 따르면 덴마크의 아동 빈곤율은 4% 미만입니다. 대신 가계 지출의 절반 이상이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국가인데요. 그렇다는 것은 복지가 잘 되어 있다 라는 뜻이지만, 손바닥 뒤집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세금이 높다는 거겠죠. 예. 하지만 안전한 기반 시설과 아이들의 자유로운 이동, 그리고 풍부한 놀이터 등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라고 하네요. 그렇고 다음 1위 남았습니다. 1위. 과연 한국이 1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아직 모르는 거야 결과는. 그죠? 1위는 과연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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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입니다. 예. 그치. 한국이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지. 네덜란드는
2025년 아이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국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신건강 1위, 신체건강 4위, 역량개발 11위에 빛나는 높은 성취를 이룩했는데요. 네덜란드의 어린이들은요, 조사 대상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지원 인프라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안전한 길거리, 탄탄한 의료 시스템, 그리고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아동의 독립성 함양이 널리 장려가 되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OECD 자료에 따르면 보육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양질의 보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야외 공간을 갖추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 아이까지 키울 때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네덜란드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진짜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나라가 살기 참 힘든 나라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나라는 지금 솔직히 뭘 위해서 태어나고 사는 건지 잘 모르겠지 않아? 물론 이건 뭐 인간 공통의 뭐 철학적인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한국은 즐길 거리도 마땅치 않고, 그냥 여러분들의 문화를 한번 떠올려봐요. 뭐 없어. 취미생활 이런 것들도 다 없어. 그냥 이게 유행이래 하면은 그거 따라가는 느낌이고, 그리고 뭔가 정말 자연과 하나 돼서 뭘 느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냥 유흥거리 하면 떠오르는 게 술밖에 없어. 그렇잖아. 20, 30대 뭐 즐기는 거 여러 가지 취미들도 있겠지만 대다수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냥 술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잊기 위한 술 제외하고는 딱히 향유할 만한 문화가 없는 것처럼도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한 경쟁 사회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5분의 1 정도 되는 국민들이 전부 서울이라는 좁은 땅에 모여 있다 보니까 술 같은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선택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이렇게 잘 사는 북유럽 국가들의 예시를 보니까 부럽네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애를 키우기가 힘든 게 맞는 거야. 낳을 돈이 있어, 의지가 있어, 뭐가 있어, 안 생기는데 어떡하나. 이런 것들 보면 확실히 그런 게 느껴집니다. 하여튼 꽤나 길게 알아봤는데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다음 상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상식 바로 이겁니다. 불사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네요. 불사. 강력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불사? 이게 됐으면은 뭐 우리 사는 곳에 많은 문제들이 해결됐을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불사이면은 동시에 사는 게 재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과연 어떤 것에 대한 불사를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사이트는 나무위키입니다. 여기에 홍해파리에 대한 문서가 있습니다. 뭐 평범하게 보이는 해파리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해파리가 아닙니다. 히드라충의 일종인데요. 이름에 해파리가 들어가 있긴 하나 상술된 생물 분류에서 알 수 있듯 해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문강목과속종 이거 있잖아요. 동물계 자포동물문 히드라충강입니다. 그래서 히드라속인데, 뭐 이름은 뭐 생긴 게 해파리처럼 생겨서 해파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좀 더 알아볼까요? 최대 직경은 약 4.5mm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동물입니다. 몸체의 높이와 너비가 거의 같습니다. 어린 개체는 촉수가 8개인 반면 성체는 80개에서 90개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체의 가운데 강장 부분이 빨간색이고요. 해파리처럼 보이는 외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홍해파리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요. 이 생명체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바로 불사. 죽지 않는다는 거죠. 네. 어떤 내용이냐? 1994년 홍해파리를 연구하던 이탈리아의 한 교수가 실수로 홍해파리를 수조에 넣고 방치를 했는데 나중에 찾아가 보니 홍해파리의 사체가 하나도 없고 새끼 홍해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5년간 약 4,000마리의 홍해파리를 상대로 연구를 한 결과 홍해파리는 수명을 다하면 번데기 같은 모양으로 변해서 그 안에서 다시 세포를 형성, 48시간 이내로 어린 모습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성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최적의 환경에서는 절대 자연사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서 충격과 공포를 선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불로장생의 메커니즘은 해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병이 들거나 노화가 진행됐을 때 세포를 새 것으로 갈아버린다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불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파리는 영문명으로 Immortal Jellyfish, 불멸의 해파리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영생이라고 했을 때 보통 떠올리는 방식, 예를 들어서 100살, 200살, 300살 이런 식으로 나이가 무한하게 늘어나는 방식의 영생은 아닙니다. 홍해파리는 0살에서 100살까지 살았다가 다시 0살로 돌아가서 100살까지 살았다가 다시 0살로 돌아가서 100살까지 사는 이런 식의 과정을 반복하는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늙어 죽지 않는 것일 뿐 천적에게 잡아먹히면은 그냥 죽는 거죠. 예. 게다가 생긴 것처럼 생존력 자체도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픽픽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천적이나 외부의 위협이 아예 없는 인공적인 환경에서나 영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연 상태에서는 한 번도 번데기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확인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체라니. 근데 이게 아마 랍스터인가? 걔도 그렇지 않나? 랍스터도 되게 이런 비슷한 거였던 것 같아. 그래서 영원히 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여기 나오네. 불로장생. 바닷가재는 불로장생의 능력을 가진 동물입니다. 모든 동물들을 통틀어서 수명 상한선이 특히 깁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론상의 이야기인 거죠. 얘네들은 이제 늙을 때쯤 됐을 때 탈피를 다시 해가지고 이제 살 수 있는데, 슬슬 늙어지면은 탈피한 다음에 몸 밖으로 나오고 이런 능력이 떨어지면서 잡아먹히거나 탈피 도중에 사망한다든지 이런 식이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로장생이 가능은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 참 신기한 것 같아. 특히나 이제 바다 쪽 생명체들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여튼간에 오늘도 여러 가지 신박하고 기괴한 상식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이것저것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 또 신박한 상식 알아보는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죠.